저리 좀 가세요, 아버님. 여길 이런 행색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오늘은 사랑스러운 손주 서준이의 첫 돌잔치였습니다. 으리으리한 한정식 집의 최고급 연회장은 아기의 까르르 웃음소리 대신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문가에 초라한 행색으로 서 있는 노인은 준혁의 아버지 김 씨였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에 먼지 앉은 신발, 그리고 언제나처럼 땀으로 축축한 손에 들린 큼지막한 마대자루는 영락없는 고물 수집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난처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김 씨는 매번 중요한 날마다 이렇게 나타나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지난 명절 가족 모임 때도 그랬고 수진의 생일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어디선가 주워온 듯한 낡은 물건들을 선물이라며 내밀었고 그때마다 수진의 비난은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아니, 내 손주 돌이라는데 할아비가 오는 게 뭐 어때서? 김 씨는 억울한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함께 약간의 오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대자루는 바닥에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는 알 수 없는 쇠붙이들이 엉겨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떻긴요? 지금 손님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 서준이 앞날에 먹칠할 일 있으세요? 이 귀한 날, 이런 차림으로 오셔서 망치실 셈이냐고요? 수진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며 손짓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저희 서준이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준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그냥 다음에 보세요. 오늘은 좀...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버지의 뒷모습은 한없이 왜소해 보였습니다. 낡은 마대자루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준혁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그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잔치는 결국 무사히 마무리되었지만 준혁과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얼룩이 남았습니다. 김 씨는 평생 고물상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고물상이라고 하여 단순히 옛날 물건들을 사들여 차익을 남기고 파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동품 수집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버지가 남긴 시골 전답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고물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물상만으로는 아들 대학교 보내기가 힘들었지만 김 씨는 고문 번역 일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를 잘해 2년 전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자식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김 씨는 자식에 대한 학비나 부양비 걱정이 사라져 골동품 수집에 진력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구석까지 골동품으로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외부 사람들이 김 씨를 찾아와 감정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김 씨는 외톨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고물을 줍는 사람이라고 하여
평판이 그리 너그럽지도 않고 행색도 후줄근하다 보니 친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두고 친인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성격이 괴팍하다든지 고집불통이라든지 별의 별 꼬투리를 잡고 헐뜯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성격은 온화하며 성실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훌륭히 키웠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도 성취감을 느끼는 나름 성공한 사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인생에서 심각한 일들의 하나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반감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애가 첫돌이 되는 동안에 김 씨가 며느리 얼굴을 3-4번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쓰레기 더미 같은 것으로 뒤범벅이고 입고 다니는 행색은 거지나 다름없는 시아버지에 대해 깊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 남편을 얻었을 만큼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란 김 씨의 생활 방식에는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또 며느리인 수진의 성격이 무척 예민하고 위아래 개념이 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모든 게 넉넉하게 살다 보니 결핍이라는 게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얘기를 어디 가서 꺼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라고 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교양 있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으니 수진으로부터 멸시당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명절이라고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는 게 이젠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수진의 간곡한 권유에 불구하고 전통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시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은 수진을 질식해 할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며느리가 명절 때 잘 오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지난 설날에도 며느리가 사돈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돈들 역시 그런 식으로 어른의 역할을 해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수진에게 따끔하게 따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준혁이 처갓집에 들어가 서로 난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진은 시아버지에 대해 더 깊은 혐오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준혁은 한편으로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내인 수진에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없는 집안에서 명망가 집안의 사위로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처갓집의 눈치를, 특히 수진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무슨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는 최소한 정장 차림을 해야 사람들한테 손가락짓을 안 당하지요. 그렇게 허수룩하게 입으니 얕보는 거잖아요. 수진이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내가 니들한테 그렇게 골칫덩이가 된 줄 몰랐구나. 그럼 애비 하나 없는 셈 치고 살 거라. 김 씨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갈수록 아들이 처갓집에 잡혀 사는 게 눈에 띌 정도로 굽신거리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아들 하나 공부 잘 가르쳐 놨더니 처갓집 말뚝에 절이나 하는 놈이 되었으니 애비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느 날, 수진이 생일날, 시아버지는 며느리 생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시장에 가서 꽃을 한 다발 사서 갔습니다. 수진이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때마침 식사 중이었는데
김 씨는 며느리에게 꽃다발을 전해주며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꽃다발을 받자마자 그대로 시아버지를 가로막고 현관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어요. 꽃다발은 고마워요. 그냥 돌아가세요. 방 안에는 수진의 부모님, 즉 사돈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시아버지가 찾아온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사돈께 인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는 건 좀... 아버님, 그냥 가세요. 제 친구들한테 부모님 체면 상해요. 아버님 복장을 좀 보세요. 어디서 고물 줍다 오신 게 티나잖아요. 왜 니들은 내 입은 옷마다 고물 같다고 그러냐? 다 깨끗이 세탁한 옷들이다. 김 씨의 어떤 변명도 먹힐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싫은 건 끝까지 전부 싫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김 씨는 아들 내외의 생일이나 손주 생일 때도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니 자존심이 상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30여 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왜 차이가 없겠나.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려 애를 썼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서운한 건 사실이지만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뭐라고 감정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주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라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혁과 수진, 그들의 삶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지역을 돌며 고물을 수집했고 두 사람은 가끔 용돈이나 보내드릴 뿐 좀처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가끔 아버지를 찾아뵐까 싶기도 했지만 수진의 잔소리가 두려워 이내 마음을 접곤 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고물상 노인 정도로 치부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했습니다. 맨날 뭘 주워오시는지 혹시 쓰레기라도 쌓아두시는 건 아니겠죠? 수진은 가끔 아버지를 언급할 때마다 걱정 반, 경멸 반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글쎄, 그냥 낡은 잡동사니들이겠지. 아버지 평생 그러고 사셨는데 뭘. 그는 아버지의 수집 행위를 그저 나이든 노인의 기이한 취미 정도로 여겼습니다. 골동품도 좀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래야 하는데 준혁이 볼 때 아버지의 골동품은 허접해 보이고 뭔지 무가치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건 아주 귀한 거야. 나중에 다 쓸모가 있을 거다. 가끔씩 아버지가 그런 말할 때마다 준혁은 피식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준혁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고물상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나갔고 폐지나 낡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깨진 도자기 조각이나 빛바랜 그림들을 들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준혁은 그런 아버지를 여전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설날, 지난 설날에 참석하지 않은 준혁과 수지는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집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마당에 주저앉아 녹슨 쇠붙이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만큼은 고물들 그냥 놔두세요. 수진이 콧잔등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에까지 고물 타령이세요? 김 씨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봐라.
이 쇠붙이 오래된 물건인데 모양새가 심상치 않아. 잘만 다듬으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어. 그의 눈은 녹슨 쇠붙이를 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그냥 좀 쉬세요. 아버지는 무어라 중얼거리며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나무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오래된 맷돌 손잡이 같은데 문양을 보니 예사롭지 않아. 잠깐 어디 가서 이것 좀 확인해 보고 올게.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노인네, 또 저러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그날 제사는 유독히 어색함 속에서 끝났습니다. 수지는 돌아오는 내내 김 씨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과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는 아내 사이에서 지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며칠 지난 어느 날, 준혁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뭔가 다급해서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평일에 찾아오고 뭐 필요한 게 생겼냐? 뒷머리를 만지면서 준혁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요. 왜? 얼마나 필요한데? 사무실을 옮기려고 하는데 비용이 모자라 그래요. 한 2억 원 정도요.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 내가 어딨겠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집 아버지 혼자 사용하기엔 좀 크지 않아요? 크다니. 골동품 모아놓기에는 오히려 너무 작지. 아버지, 저는 변호사실이 잘 안 돼서 위치적으로 좋은 곳에 개업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놈의 골동품 타령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말은 저 골동품들 다 없애고 나보고 이 집 팔아 너 주란 말이냐?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달라는 거지요. 저 지금 심각합니다. 아버지, 변호사 업무가 장소를 바꾼다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거냐? 당연하지요. 법원, 검찰청사와 가까울수록 교통이 편리할수록 더 좋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위하는 처갓집에선 안 도와준다던? 그것 때문에 수진이와 싸웠어요. 자존심 상해서 거기네 말씀 안 들렸어요. 괜히 우습게 여길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양보 좀 해줘요. 그건 힘들겠다. 내가 지금껏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살았다. 그렇지만 내 평생을 두고 쌓아놓은 골동품들을 처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준혁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돌아가시면 자신이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필요할 때 쓰는 게 더 좋지 않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 씨는 아들이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사무실 이전이나 하는 문제로 집까지 정리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해 어떤 가치나 의미조차 부여하지 않고 무시하기만 하는 아들의 태도에 서운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변호사가 된 것을 오로지 아버지의 노력으로 된 것인 양 자부하시는데 저도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 외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들처럼 사무소 개업하는데 돈을 지원해 줬습니까? 제가 결혼하는데 집값을 줬습니까? 그냥 제가 변호사 된 것만 가지고 생색을 내시는데 남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준혁은 속에서 열불이 나 할 말 안 할 말 마구 끄집어 떠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습니다.
어디 의지할 곳이 하나 없는 자신이 세상을 향해 홀로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아들이 내던지는 말들은 김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아들을 앞에 두고 그 어떤 말인들 무의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고 자신의 인덕을 탓했습니다. 나름에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거늘 자식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초췌한 인간인지 새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자식은 적당히 가르쳐 놓으면 알아서 살아갈 것이란 사고방식이지요. 골동품, 그건 아버지의 취미 생활이자 인생 목표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저 고물들에 대해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저는 다시는 저 고물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인지 고물인지를 선택하세요. 김 씨의 답은 뻔했습니다. 김 씨는 김 씨 나름으로 서운하고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아들 내외의 발걸음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 아들 내외에게 실망했고 그게 서글펐으나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자식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홀로 살아갔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애비의 속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인척도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스스로를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김 씨는 정말 외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았습니다. 얼마나 한스런 세상살이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여한이 없을 거야. 준혁은 아버지 상을 치른 후 김 씨의 영정을 치워버렸습니다. 세월은 정처 없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TV를 켠 준혁과 수지는 뉴스를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문화재청은 고 김영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대규모 고미술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수님은 평생을 희귀 고미술품 수집에 헌신해 오신 분으로 그 가치가 측정 불가능한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기로 결정하여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수집한 작품 중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최근 발견된 조선시대 백자의 진품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던 선사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석기 및 철기류, 그리고 희귀한 문양을 지닌 맷돌 손잡이 등 생활유물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김영수라니, 설마 하는 마음에 뉴스를 자세히 본 준혁과 수지는 화면에 비친 익숙한 얼굴에 경악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의 사진,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한복을 차려입고 인자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들이 알던 고물 수집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화면에는 박물관 조감도와 함께 아버지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는 낡은 돋보기를 쓴 채 희귀한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물을 주울 때와는 확연히 다른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빛났습니다. 특히 그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맷돌 손잡이가 박물관의 중요 전시품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고 수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라한 고물 수집가인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희귀 고미술품을 수집해 온 거에게 자산가였다니.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것은 고물이 아니라 박물관에 전시될 보물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오해와 무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혁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TV를 응시했습니다. 말도 안 돼. 고물 수집가가 박물관을. 그제야 준혁과 수진은 아버지가 평소 말씀하시던 고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물건 속에서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고물로 보였던 것들이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었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해안을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살던 낡은 주택을 찾았습니다. 허름하고 좁은 집 안에는 그동안 아버지가 수집했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도자기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수집한 도자기 파편이다. 비록 깨졌지만 이 안에 담긴 세월의 흔적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초등학생인 준혁과 김씨 부부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두고 이뤄놓은 골동품보다 더 값진 건 내 아들 준혁이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것은 회한과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자신의 불효와 비인간성에 대한 자성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무례를 자각하고 용서를 비는 울음이었습니다. 그제야 준혁은 아버지의 삶이 단순히 고물을 주워다 파는 것이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돈을 쫓는 삶이 아닌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준혁과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학의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박물관 설립을 위해 평생을 바쳐 노력했던 아버지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고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의 흔적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잔칫날 아버지를 내쫓았던 순간, 그리고 설날 제사 때 아버지를 구박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겉모습만을 판단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사무치게 후회됐습니다. 수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님은 저희 서준이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셨는데 제가 아버님을. 준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고
김영수 고미술박물관은 곧 개관했습니다. 사람들은 박물관의 거대한 규모와 그 안에 전시된 보물 같은 작품들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애지중지했던 돌잔치날 마대자루에서 굴러떨어졌던 그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제사 때 아버지가 만지작거리던 낡은 맷돌 손잡이 역시 희귀한 고대 유물로 판명되어 가장 중요한 전시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한편에는 작게 걸려 있는 김영수의 사진과 함께 그의 유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지 않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내가 모은 이 작은 조각들이 후세들에게 과거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준혁과 수지는 박물관을 둘러보며 아버지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세월의 흔적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삶이 아닌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역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가족과의 진정한 소통과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는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 서준이에게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깊이 있는 안목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지혜임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준혁의 장인과 장모도 찾아와 면목이 없다며 사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분을 생전에 알아뵈지 못하고 천대한 우리들의 자만을 용서해달라고 돌아가신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싶네. 사위, 자네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럽네. 박물관을 나서는 준혁의 발걸음은 더 이상 후회에 젖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희망과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